자, 그러면 이제 드레프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드레프시 사건은 그 육군 1894년에 유대인 그 육군대였던 드레프시가 군의 기밀을 독일에 팔았다라는 혐의로 그 당시 군법의 종신형의 선고를 받게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알려진 거지만 그 당시 그 진짜 범인은 이 사람이 아니라 에스트라지 소령이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에스트라지 소령이 이제 나중에 그 뭐냐면 독일의 정보를 팔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제 어 계속 그 재판을 받고 처벌받아서 그 당시 이제 그 남아프리카 기아나 그 앞바다 섬에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무죄를 믿었던 그 가족과 일부 인사들이 이거 재판 다시 해야 된다. 이 재심을 청구했고요. 그 1898년에 소설가 졸라가 에미 졸라죠. 그 에미 졸라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자연주의 철학자거든요. 자연주의 소설가인데 그 목로 주점이라는 그 소설 썼어요. 이 사람이. 자, 요거에서 이제 문학 사조와 관련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사람인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대통령에게 그 유명한 나는 고발한다라는 서원을 이제 뭐냐면 보냈죠. 예. 여기 고발장이라고 이제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통령에게 보냈던 공개 서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오르르지에 그 발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방향을 불러일으켰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드레프시를 옹호를 했고요. 그리하여 드레프시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고 그의 유죄를 주장하는 군부와 그 국권주의자 및 망당파, 그의 무죄를 주장하는 공화파 사회주의를 비롯한 좌파 세력들이 맞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드레프시의 유무죄가 뿐만 아니라 그걸 둘러싸고 그때 이제 대입했던 정치 세력 간의 어떤 다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드레프시는 실제 무고였고 그의 혐의가 근거가 된 문서는 위조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그 범인은 에스타라지라는 소송으로 밝혀진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1906년에 대법원에서 그의 무죄를 확정하고 그는 군에 복귀를 하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이 드레프시 사건은 한동안 왕당파에 공격을 받았던 공화정의 위기를 구했던 큰 사건인데 결국에는 이제 왕당파, 군부 그리고 카톨릭 교회에서 큰 타격을 받았어. 드레프시가 이제 유죄라고 생각했던 그 세력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드레프시 사건의 결과를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대법원 판결이 있기 훨씬 전부터 공화파에 대한 대법원 판이 훨씬 있기 전부터 공화파는 1899년 군부를 공화주의 개편하고 그 당시 군부 내에서는 이 카톨릭 세력들이 많았어요. 카톨릭 그다음에 왕당파 세력들이 많았는데 공화파로 이제 개편을 한 거야. 예. 두 번째는 결사법으로 교육과 사회산업에 대한 교회색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교 분리법으로 1801년에 교황과 나폴레옹이 맺은 협약이 있죠. 이 종교 하약을 폐기시켰어. 그래서 카톨릭 교회의 특권을 박탈한 동시에 성직자에 대한 교회 국가의 봉급 지급도 중지했다. 그래서 이 종교 하약과 관련된 내용은 그 앞부분에 있으니까 그걸 이제 참조를 해주시고요. 네 번째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조치를 통해서 공화정은 군부와 왕단파 그 국권주의로부터 완전히 안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드레프시 사건의 결과가 쓰면 요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한편 드레프시 사건에서 공화주의를 도왔던 사회주의자들은 그 당시 10시간 노동과 그다음 미성년자 노동자 금지, 노동자의 건강관리 증기, 퇴직연금, 재해보상법을 통해서 노동자의 지위와 생활 확산을 도모했다. 자, 그래도 이제 이런 조치들은 영국과 독일의 사회복지 정책에 훨씬 미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20세기 초에 프랑스의 전형적인 부르주아 공화국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근데 물론 요건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또 앞에서 얘기했지만 영국과 독일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냐면 완벽한 사회복지 정책은 아니에요. 예. 하여튼 겉다지도 이제 이익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영국의 발전을 볼게요. 영국의 발전.
자, 연구와 발전 관련된 내용은 이제 좀 보면요. 네. 보면요. 저도 이걸 좀 펴놓고 시작할게요. 예. 아, 자, 연구와 발전 관련된 시대는 이제 빅토리아 여왕 때예요. 이 시기는 19세기 후반부터 해서 20세기 초반, 2차 세계 1차 전까지죠. 예. 19세기 후반에 이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 그 보수당의 디질레니와 그다음에 그 자유당의 그랜드스트라는 유명한 양당 정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내각이 구성이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이런 양당 정치를 통해서 그 당시 효과적인 의회 정치와 개혁을 통해서 산업화의 순도주의 영국을 고전적 자유주의로부터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차티스트 운동은 1840년대 말에 가라앉았으나 1860년에 들어서면서 선거권 확대 요구가 다시 활발해졌고요. 자, 보수당의 디즈니는 산업화에 따른 사회 변화로 보수당의 기반이 좁아진 걸 감안해 갖고 그 당시 2차 선거법 개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원했던 차티스트가 원했던 도시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을 확대시켰죠. 그래서 이 도시 선거 노동자들에게 이제 선거권을 줬던 것이 뭐냐면 이 노동자들이 보수당을 좀 지지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인 건데 그 기대는 무너지죠. 왜냐하면 보수당은 도시 노동자들은 그 노동당이 등장할 때까지는 계속 자유당을 지지했어요. 그다음 1872년에 비밀투표제가 실시되었고 1884년에 그랜드스트가 자유당에서 제3차 선거법 개정이 되면서 농촌과 농원 노동자까지 확대되어 완전하지 않지만 성년 남자들 보통 선거제가 수입되었고요. 다음에 선거법 제표에 따라서 이제 영국의 민주주의가 바싹 다가섰다. 선거구 제표는 이제 완전한 인구 비례에 따른 선거제가 그 당시에 형성되지 않았잖아요. 1차 선거법 개정 때 부패 선거구만 좀 없을 뿐이지 인구 비례에 따른 선거제를 실시하지 않았어. 도시 지역에 많이 배당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인구 비례에 따라서 선거구를 재편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일련의 이런 정책들이 그 앞에서 얘기했던 차티스트에서 요구했던 인민현장 내용 있죠. 인민현장 내용이 점진적으로 반영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당시 산업화에 수반된 여러 가지 폐단과 문제점을 이제 개선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의회는 1819년에 공장법이라는 것을 또 만들어서 면직물 공업을 한정하긴 했으나 아동의 야간 금지 작업을 금지시키고 노동 시간 12시간을 제한했고요. 그러나 이외에도 이제 그 여부 확인할 장치가 없으니까 실시하지 못했다가 그래서 1833년에 공장법은 9세 이하의 아동들의 노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노동 시간을 13시간 이하 9시간, 18세 이하는 12시간을 제한하여 이해 실시 여부를 확인할 감독관을 뒀다.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뒀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공장법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왔는데 이 공장법은 한두 번에 뭐 그런 만드는 것은 아니고 여러 번의 공장법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보면 이게 아닌데. 예. 요거네. 예. 그래서 이제 공장법의 역사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공장법은 19세기 들어서 제정된 일련의 공장 입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어 되게 많이 나오죠. 1919년, 25년, 31년에 이따 공장법이 이제 제정됐지만 그 공장법이 이제 이런 공장법은 거의 사무화됐고 실질적인 공장법은 1833년의 공장법이야. 앞에서 이제 마지막 언급됐던. 그래서 이 33년의 법에서는 목련, 양모, 아마, 변진물 공장에서 적용 대상으로 하여
9세 미만의 그 아동의 고용금지, 13살 미만의 아동의 노동 시간은 일일 어, 일일 8시간을 제한하고 18세 미만의 연소자들의 노동 시간을 일일 12시간 제한하는 등 그 아동 연소자 야간 노동 금지, 공장 아동에 대한 교육의 의무화. 얘네는 이제 뭐냐면 그 공장을 보내는 게 아니라 교육을 시켜야지. 또한 이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서 공장에 들어가서 규칙 명령을 발표한 권한을 지닌 공장 감독관 제도를 창설해서 법의 시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19세기 통해서 공정법 점차 발달하고 있었지만 그 법적 보호는 18세 이상의 남성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성인 남자들은 자유로운 노동 계획을 맡겼지만 실제 생산 과정에서 아동이나 연소자, 여성과 협력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노동인의 제한은 간접적으로 그 뭐냐면 성인 남성 노동자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살펴봤고요. 잠깐만요. 이렇게 지워야 되는데. 예.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 후에도 이제 노동 조건은 개선과 작업 중의 사고에 대한 근로기업 보상 등 규정된 노동 입법이 계속됐고요. 결국엔 1872년에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이 합법화되고 1906년에 노동자 정당에서 노동당이 이제 출현되죠. 예. 그래서 3인당보다 출현 시기가 좀 늦어요. 이 노동당은. 자, 그다음에 노동당 출연에 자극을 받아서 이 당시 자유당의 노이드 조지라는 사람이 그 여러 가지 개혁 입법을 하게 돼요. 왜냐면 이제 요 배경을 보면 그 당시 노동당들이 이제 출연 등장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민중을 위한 정치를 이제 하겠다고 하니까 그 당시 자유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노동자들이 많거든요. 잘못하면 노동당들에게 이제 표를 뺏길 수가 있잖아. 그래서 선제적으로 1 년에 사회 입법 등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사회 입법을 해 갖고 이제 대표적인 게 인민 예산안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1909년에 노년 연극 같은 사회 입법과 독일 해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군 확장 비용을 얻기 위해서 대폭적인 증세를 위해서 인민 예산안을 위한 의회 제출했고요. 그래서 그 해군법이라고 이제 또 하는데 요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영국에도 해군법이 있어요. 자, 이 예산의 증세의 주요 대상은 유상계급의 부유층과 귀족적인 지지층으로서 보수당은 이걸 혁명이라고 규정하면서 반대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군사비와 해군 확장과 그 다음에 그 복지 예산을 쓰겠다는 거죠. 이 계획은 인민 예산안은 사실 이 예산안은 부유층의 많은 부담을 부감으로써 국부를 군중하는 분배를 노린 일종의 사회개혁자 성격을 띠고 있고 그래서 보수당과 상원의 반대에 불구하고 1910년에 초에 의회를 통과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국부를 군중히 한다. 이거는 뭐 그 세금의 역할이죠. 세금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이제 세금을 걷어가지고 없는 사람들에게 아니 퍼준다는 것보다는 분배해 주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로는 그 당시 귀족과 국교의 주교로 구성되었던 보수적인 상원의 권한을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비롯해서 대폭 축소하고 영국 의회는 실질적으로 단원제와 다름없게 되었다. 그래서 상원들의 권한을 많이 약화시키고 하원에게 권력을 집중시켜요. 왜냐하면 상원이 뭐 개혁 입법하려면 반대가 많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하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1911년에 정부가 고용주 그리고 노동자의 기여금을 부담시킨 의료보험을 만들었고 실직보험을 포함한 국민보험법이 설립되어 영국 복지국가로 발전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1차 세계대전 이전에 복지 정책을 제대로 실시했던 나라가 두 개 나라가 있다고 했죠. 독일하고 영국 이 나라인데 영국과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인민 예산안을 만들고 상원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복지국가를 만들었던 것은 누가 등장했겠지? 자기의 새로운 경쟁당이었던 노동당이 출연됐기 때문이죠. 예. 자, 하여튼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리고 이거 외에도
복지국가 발전 관련돼서 서양사 강의인가? 거기 몇 개 더 적어 놨더라고요. 거기서는. 이건 뭐 그 있는데 일단 교육법이 제정되고요. 그 의무교육 있죠? 의무교육. 요런 것도 인제 있고 이건 뭐 복지국가하고는 상관없지만 또 인제 언론 출판의 자유도 확립됐고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 갖고 신문에 가세를 하는 게 있었나 봐요. 신문에 가세를 폐지시켰어. 이걸 잘못하면 신문사를 압박해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밑에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19 세기 중엽까지 언론 출판의 자유가 확립됐고 신문에 대한 가세가 폐지되어 언론 창달과 여론 형성에 크게 공헌했고요. 그리고 이제 1870 년대 그 교육법이 제정되어 각급 학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보조금이 증가되어 교육도 보급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노이드 조지의 이제 집권 이전이죠. 예, 이거는요. 예. 요거는 요거와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아마 요거는 이제 복지 정책과 관련된 거고 언론의 출판 자유와 관련된 내용이죠. 서양사 강의가 아니라 개론에 있는 거예요. 개론. 제가 착각했어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있고 이렇듯 이제 세계 공장임을 자랑했던 영국은 1차 세계대전 전야에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복지국가 면모를 갖췄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영국이 제일 두통거리가 뭐냐면 아일랜드 문제야. 이 아일랜드는 예전에 한번 역사를 설명을 했을 거야. 이 아일랜드 좀 다시 정리하면 예, 여기에 있는 게 아일랜드죠. 여기가 이제 잉글랜드고 여기가 웨일즈고 여기가 스코틀랜드야. 그래서 요 당시 이제 예전에 아일랜드는 음 그 당시 이제 게일린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 켈튼족들이 살았던 그 지역이거든요. 근데 요런 지역에 이제 인제 아일랜드 왕국도 있었어요. 근데 12 세기 때 여기 인제 그 헨리 2세 때죠. 헨리 2세 때 여기에 이제 아일랜드 일부를 점령해. 헨리 2세 때. 그러다가 이제 미적거리다가 헨리 8세 때 요 지역에 잉글랜드 아일랜드 왕국을 만들죠. 예. 이 아일랜드 왕국은 인제 그 영국 왕이 겸하는 일종의 계대 왕국이야. 그래서 아일랜드 전체를 점령을 해요. 자, 그리고 인제 엘리자스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전에 인제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 봉기를 하게 돼요. 영국의 지배에 맞서 가지고. 자, 그러니까 인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인제 이걸 진압을 하고 나서 어떤 조치를 했냐면 그 당시 잉글랜드 어 지주도 있죠. 잉글랜드 사람들에게 토지를 분배해요. 음. 어디 토지를 분배하면 요 땅 아일랜드 북쪽 땅 있죠. 이 지역을 얼스트라고 해요, 얼스트. 여기는 얼스트인데 그 북부 지역의 땅을 다 몰수해 갖고 그 당시 잉글랜드 그 뭐냐 사람들이 분배를 했는 거예요. 근데 그 잉글랜드 사람들이 그 아일랜드 잘 안 갔어요. 안 가고 이걸 다시 누구한테 빌려주냐면 어 그 당시 스코틀랜드 사람들한테 빌려준 거야. 스코틀 사람들은 개신교죠. 신교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뭐 젠틀리들이 요몬한테 땅을 빌려준 것처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얼스트 지역에 간 사람들은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 물론 일부 잉글랜드 지주들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 얼스트 지역이 엘리어스 여왕 이후부터 계속 뭐냐면 그 신교도 지역들이 된 거야. 그래서 원래는 그 카톨릭 지역이잖아 아일랜드가. 근데 점점 신교 비중이 높아가. 어 여기에 그래서 신교들이 많이 이주됐고 그 아일랜드 지주 중에 일부는 또 뭐냐면 신교도 개종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얼스터 문제가 상당히 아일랜드 문제의 큰 뭐냐 두통거리였어요. 예, 요 문제가. 예. 자, 이거는 좀 얘기 좀 나중에 하고 그만 읽어 볼게요. 이 아일랜드는 12 세기 때 영국에 정복되었으며 16, 17 세기 때 영국인과 스코틀랜드이 아일랜드 북쪽 지역인 그 얼스트 지역에 정착하여 특권적인 프로테스탄 지주로 카톨릭 아일랜드 농민을 착취했죠. 예. 그래 갖고 나중에는 이제 아일랜드 전 영역이 이 당시 그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그 지주들과 그다음에 또 개종된 아일랜드 그 일부 지주들이 다 장악을 했어. 그래서 주로 어디에 몰려 사느냐면 얼스트에 몰려 살고 나머지 지역은 일종의 뭐냐면 소작인이나 아니 그러니까 마름이나 이런 사람들 간립하긴해서 어 세 그 소작농을 징수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불만의 꽃과 저항도 이제 있었으나 1801 년에 아일랜드가 정식으로 영국에 통합됐죠. 예니왕 때. 그래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그다음에 잉글랜드가 통합이 됐잖아요. 그 유니언 잭도 그걸 상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일랜드의 영국 진출이 허용됐어. 같은 이제 국민이잖아. 근데 이제 그러나 아일랜드 사람들은 자치에 대한 욕망이 높아 갖고 토지 개혁과 아일랜드 국구의 그 폐지를 뭐냐면 요구를 하게 되죠. 토지 개혁은 이제 아까처럼 했지만 그 토지의 상당수가 그 얼스트 지주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이제 부재 지주들이죠. 그 밑에 다수의 뭐냐 아일랜드들이 소작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소작인들이 여스지들이 많이 뜯어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주로 뭐 밀이나 옥수수 뭐 그런 것들 보리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하면 이 아일랜드 소작인들이 거의 90% 80-90%를 이 어스트 지주한테 갖다 바쳐야 돼. 자기 열심히 일하 그 어스트 지주는 이걸 다시 영국에 어 뭐냐면 수출하고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남는 건 요거 해 봤자 뭐 20% 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먹고 쓰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되게 생활 필수품 같은 것들을 마련하는 데 썼어요. 예. 그래서 뭐 10% 정도 이렇게 아주 급이. 어 그리고 나머지는 뭐 먹고 사냐. 그럼 아일랜드인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뭐 먹고 감자를 먹고 살았어, 감자. 감자가 이제 생산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텃밭에 감자를 키워 갖고 이제 먹고 살았는데 1845년 정도 되니까 이 감자가 문제가 생긴 거야. 예. 감자병이 이제 확산되면서 감자 썩어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인제 그런 이 감자를 먹고 살았던 그 아일랜드 농민들이 상당히 뭐냐면 기근에 처했겠죠. 그래서 대기근이 나. 그래서 그 당시 아일랜드 인구 800 명에서 거의 600만 명이 이렇게 줄어들지만 또 200만 명이 죽었 정도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영국 정부가 그걸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았어. 손 놓고 있었던 거야. 자유방위주의니까 그래서 영국의 자유주의 지식인이나 뭐 일부 민간 단체들이 도와줬긴 했지만 한계가 있죠. 정부 차원에서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예. 나중에 인제 이게 심각성을 느끼고 영국 정부도 도와주려고 했는데 또 의회에서 또 반대. 돈이 없다고.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많은 아일랜드인들이 죽게 되고 그 당시 얼스트 지주들은 얘네들이 죽어나가니까 '얘네들 좀 밖으로 보내야 되겠다.' 해 갖고 어 배를 마련해 놓고 미국으로 내보냈죠. 그래 갖고 인제 그 당시 인제 그 감자병원에서 그다음 이 아일랜드 이주민들이 미국으로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중에 그 유명 가문이 케네디 가문 있죠. 케네디 집안도 원래 이제 아일랜드 집안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 잉글랜드 사람에 대한 어떤 증오감이 되게 높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되게 크죠. 한번 좀 읽어 볼게요. 그래서 이제 1840 년대 발생한 그 격전 감정 혼작은 아일랜드인이 영국에 대한 증오를 격화시켰다. 그래서 1960 년대 들어서 영국 정부가 조금씩 문제 해결을 접근하였다. 그래서 이제 영국인들이 그 아일랜드에 원했던 그 국교의 제도를 폐지하고 강제로 이제 믿게 하는 거 있죠. 카톨릭이잖아요, 아일랜드는요. 다음에는 아일랜드인 소작인들이 지주의 가혹한 착취를 보호한 토지개혁법이 실시됐다. 그러니까 얘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것보다는 경작권을 보장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초등교육의 보급과 함께 아일랜드 민족주의가 이제 확산이 되죠. 아일랜드 문제는 단순히 토지나 종교 문제에 그치지 않고 문화와 민족의 차이에 대한 매우 특이하고 강렬한 어 그 패자 의식의 문제였다. 패자 의식이라는 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패자 의식보다는 민족 의식이 문제였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그 패자가 왜 갑자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문맥상. 패자 의식? 좀 그래요. 하여튼 1970 년대에 영국 의회는 100 석이 미만이었지만 왜냐면 그 당시 이제 아일랜드 자치당이라 해 갖고 아까 이제 정식으로 통합되면서 요게 통합되면서 아일랜드도 영국 의회에 진출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양당 체제였잖아요. 자유당과 보수당. 예. 근데 이게 영향을 미쳤던 게 뭐냐면 비록 이제 제3 당이고 그 규모는 작았지만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죠. 이 아일랜드 그 자유당하고 보수당이 인제 뭐냐면 싸울 때 얘네들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제 자유당을 중심으로 해 갖고 아일랜드의 자치 법안 이런 것들이 많이 통과돼요. 예. 그래서 어 통과됐지만 실패를 몇 번 하죠. 예. 자유당이 그랜드스트는 1885 년부터 1892 년대까지 아일랜드 자치 법안을
의회 제출했으나 전자의 경우에는 자유당 내의 반대로, 후자는 상원의 부결로 각각 실패했다. 그러다가 이제 1895년에 10년간에 걸쳐 보수당 치하에서는 자치법이 묵살되었고, 아일랜드 농민은 소장로서 소토지 보유로 항살시킨 조치가 취해졌다.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을 했다. 소장로에서 소토지 보유농이라는 것은 계약직보다는 보유농이라는 건 이제 소유권 갖고 있지 않고 보유권을 갖고 있는 거죠. 일종의 우리식으로 따지면 영구 그 소작권 이런 걸. 그러나 이러한 당근 정책으로 아일랜드 민족주의가 완화될 리가 없었고 더욱 강화되어 신앙에 가까워졌다. 그래서 상원의 거부권이 무력화된 이후 1912년 노일이 조이진이 자유당을 중심으로 다시 자치법이 제출되어 결국엔 확정된 예정이었다. 자, 근데 이번에는 누가 반대했냐면 프로테스탄트 얼스트가 반대했어. 그래서 이 얼스트 문제가 상당히 컸죠. 얼스트는 이제 그 북부 아일랜드에 살았던 이 북부 아일랜드를 지칭하기도 하고 거기에 살았던 그 뭐냐면 그 신교도 지주주를 얘기해요. 아일랜드 신교 지주주 그게 이제 그 잉글랜드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그다음 아일랜드 지주 중에 그 신교도 개종한 일부 소수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예. 그 중에 스코틀랜드 지주주 비중이 높았어요. 자, 그래도 이제 이 얼스트가 영국과의 분리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고 왜냐면 요 땅은 이제 그 여기 아일랜드가 이제 자치해 갖고 이렇게 분리돼 나가면 얘네들 입장 올 때는 요 얼스트 지역이 어 신교도 지역인데 카톨릭 지역과 같이 통합해 갖고 패키지 묶어 자치를 하는 거잖아. 영국과 분리되는 거죠. 당연히 얘네들 입장으로는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중에 얼스트 문제 때문에 이제 나중에 아일랜드가 독립할 때 아일랜드 내에서도 문제가 있었어. 얼스트를 통합해야 되냐? 아 그냥 뭐냐면 얼스트 없이 그냥 우리끼리 통합하자. 그냥 우리끼리 독립하자는 내용인데 결국에 얼스트를 제외시키고 북부 지역을 제외시키고 아일랜드 독립해 나갔죠. 그리고 얼스트 지역은 북부 아일랜드로 해갖고 연영망에 이렇게 통합이 되죠. 지금 가중에 하여튼 강력하게 반대했고 의원복을 모집하여 무력으로 저지할 기세를 보였다. 그리하 1914년 성립된 자치법안은 얼스 문제 해결까지 실시를 보류한다는 조항이 붙게 되고 그나마 1차 세계대전 반발 아일랜드 문제는 해결은 대전 후에 연결됐고요. 대전 후에 이제 뭐냐면 아일랜드 문제가 또 부각이 됐어.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일랜드가 자치령으로 되고요. 나중에는 독립해 나가죠. 예, 이거는 1차 이후부터요.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통일을 볼게요. 이탈리아 통일. 이탈리아 통일 관련된 내용은 이제 그 시험 문제 관련돼서 나오진 않았지만 예전에 마치니와 관련돼서 예문이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수능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젠가 나올 것 같아. 이탈리아 통일운동은요. 자, 그럼 이탈리아 통일운동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자, 이탈리아 통일운동을 뭐라고 하냐면 리소지멘트라고 해요. 리소지멘트라고 이제 부르는데 되게 이제 이탈리아 통일의 상벌전이 있죠. 세 명의 주역이 있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가 청년 이탈리아당을 만들었던 마치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부르가 있죠. 예. 세 번째가 가니발디가 있죠. 근데 이 청년 이탈리아당의 어떤 마치니는 되게 이상적이었어요. 이 사람은 자유주의자고 그 다음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당시 부흥적 민족주의자였죠.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실패를 했고 이 사람은 성공한 카부르와 가니발드 같은 사람인데 현실 정치가 되죠. 예.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주도를 했던 것들인데 잠깐만요. 자, 이 현실 정치가들이 주도를 했고 이 사람들은 이제 민족주의를 이용했는데 이때 민족주의는 통합적 민족주의죠. 그래서 이제 카부르는 이제 북부 지역을 통합했고요.
그다음에 가니발리는 남부 지역을 통합을 했어. 그래서 나중에 가니발리가 이제 북부로 카불을 갖다 바치죠. 예. 정치적 성향이 좀 달라요. 카불은 입헌군주의를 지향했던 사람이고 가니발리는 공화제를 지향했던 사람인데 자 하여튼 뭐냐면 그는 정치적 지향에도 불구하고 통일한 대의회에서 가니발 양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가 통일이 됐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이상주의에서 현실주의로 나갔다. 통일하는 과정이. 예. 근데 이거는 처음에 이상주의가 추구했지만 자유주의를 추구했지만 현실 정치가들이 통일을 완성시켰잖아요. 이런 형태는 독일,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뒤에 설명했지만 처음에는 자유주의자들 주관을 했죠. 프랑크푸르트 어, 국민회의에서. 근데 나중에는 비스마르크 같은 현실 정치가들이 주도를 했어요. 예.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와 그 독일 통일 좀 비교하고 그다음에 한번 좀 읽어 볼게요. 예. 공통점이 되게 많아요. 자, 이탈리아와 독일 통일을 이제 비교해서 이제 보면요. 예. 자, 일단 이탈리아하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통일 주체 이념 변화가 올 수 있는데 처음에 이상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했다가 나중에 현실주의, 무역 통일에 대한 현실주의 성공을 했고요. 대표님 비스마르크의 차별 정책이 전반적인 현실주의에 입각한 통일 정책이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통일의 주체를 보면 주체를 보면 되게 현실 정치가들이 이제 주체가 돼요. 그래서 샤르데르 같은 경우 카무가 있고 그다음에 독일은 포이센 비스마르크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통일하는 과정에서 오스트리아나 프랑스의 간섭을 배제하면서 했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적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이율혁명에서 카톨릭의 자유주의자나 마치 이상주의적이고 공화적인 민족 운동은 실패로 돌아갔고 이탈리아 통일의 가업은 샤르데르의 현실 정치가인 카브르의 손으로 넘어갔다. 자, 이탈리아와 이제 독일의 어떤 통일 비교와 관련된 내용이 있죠. 자, 이탈리아는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오스트리아 세력이 강하게 부식되어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스트리아 세력들이 어디 있었냐? 지도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하죠. 자, 그 당시 이제 지도인데 그 당시 오스트리아 세력들은 여기 있었어. 롬바디아의 베네치아 일대 요 지역에 오스트리아 세력들이 있었죠. 비내 이후 여기가 이제 벨기에를 내주는 대신에 요 지역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통일하려면 얘네들 북부 이탈리아에 있었던 오스트리아 세력을 밀어내야 돼.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 통일 가업은 그 단순히 분열 지향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세력을 그 뭐냐면 구축하는 몰아내는데 이중에 가고됐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이탈리아 독일 통일 비교는 아까쯤에 얘기했고 여기는 이탈리아 통일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이혈혁명 때 오스트리아에서 패한 사르디니아 세로위 빅토리아 엠마누엘 2세가 왕위에 올렸죠. 자, 그러다 이제 그는 오스트리아의 압력을 물리치고 자유주의적 헌법을 고수하면서 이탈리아의 전 애국자의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 자, 이때 이제 재상을 선택했던 사람이 카부인데 카부는 대단히 현실주의자죠. 그 개혁 내용을 보면요. 그는 이제 첫째로 사회사 국력 배양을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산업을 장려하고 군대를 개편하는 등 개혁을 단행했다는 거. 두 번째는 인구가 500명 정도의 가히 크지 않은 사회대가 통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통일을 도와준 우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때 이제 차원에서 크림 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에 가담해서 양국의 호의를 얻는 데 성공했고 특히 이제 프랑스는 그 당시 나폴레옹 3세였거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는 초기 때 이탈리아 독립운동을 지지해 주겠다고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죠. 1859년에 나폴레옹과 미작을 맺은 카보노는 이탈리아 통일 전쟁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마제타와
그다음 숄페니아 전쟁 전투에서 오스트리아군을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샤르데나 세력이 지나치게 강대직을 꺼린 나폴레옹 3세는 중도의 약속을 어기고 그 빌란베르크에서 오스트리아 단독으로 후전하죠. 근데 이때부터 이제 욕을 얻어먹는 공화파로부터.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또 뭐냐면 그 사르데나의 어떤 세력이 지나치게 강대진 걸 꺼냈던 나폴레옹 3세가 배신을 때린 것 이유가 이 사회적인 세력이 지나치게 강대한 이유도 있겠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카톨릭 세력을 또 의식한 것도 있어요. 예. 카톨릭 세력들 그래서 이제 사회대나가 고향령을 공격하는 것을 반대했던 세력들이죠. 하여튼 도중에 빠져나온 거죠. 그런데 나폴레옹 이런 배신은 오히려 그 결과 자체가 이탈리아 예국자들이 샤르데나를 결합시키는 타협을 부합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북부 및 중부의 작은 나라들이 민중운동의 뒷받침을 받아 샤르데네에 합병을 요청했고 카부르는 이들 받아들여 북부와 중부 이탈을 통합하고 프랑스부터 사보이와 닉슨을 양도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프랑스에게 사보이 닉슨을 양도해줬죠. 양도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요 사보이 닉슨이 어떤 땅이냐면 여기 보시면 요 땅이에요. 요 땅이죠. 예. 원래는 그 샤르데네가 이제 여기가 본국이지만 원래 근거자 여기였거든요. 여기나 여기에서 출발했던 땅이에요. 사부인 공국에서. 그래서 요게 이제 본가가 여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본가를 내준 거야. 예. 근데 이제 앞에서 말했지만 이 땅은 이미 프랑스를 사는 건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탈리아 통합될 수 없다고 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실질적인 전략을 이제 얻으려고 했던 거고 시위가 얻으려고 했던 거고 자 하여튼 이런 과정 속에서 그 당시 어 많은 지역들이 그 뭐냐면 요쪽 지역들이 어 요렇게 넘어가게 돼요. 이렇게 지역들이. 예. 그리고 인제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또 남부에서는 통일에 매우 유리한 통일에 남부에서 통일에 매우 유리한 상황이 사태가 일어났다. 마치와 같이 공화주의자며 민족주의자였던 그 당시 낭만주의 풍화했던 가니발디가 적색 사스장을 이제 불리는 1,000명의 의용군을 거느리고 부르봉 왕실 출신이 지배했던 시칠리아 상륙에 이를 점령하고 이어 나폴리에 장악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음, 구도가 형성이 되죠. 이 시칠리아 왕국을 누가 장악한 거야? 카브루가 장악, 아니, 가니발디가 장악한 거야. 요쪽 지역은 이제 뭐냐면 어, 마치니가 장악하고 예. 그래갖고 결국 이제 잘못하면 이게 충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충돌을 이제 막기 위해서 견제하는 차원에서 카부르가 이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가니발드가 만났어요. 그래서 가니발드는 깔끔하게 공화국 이상을 포기하고 그 땅을 사르디나 왕에게 갖다 바쳤죠. 예. 그러면서 이탈리아 통일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완전하게 완성은 된 건 아니고요. 몇 개 땅이 다 남았었어요. 어디 땅이냐? 여기 이제 그 로마 교황령 있죠? 여기하고 베네치아 지역이죠. 예. 롬바디아는 이미 이제 예전 전투에서 넘어갔고 그래서 요 지역은 교황이 있었는데 교황은 프랑스의 도움을 받았고 있었고 프랑스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요 베네치아는 오스트리아 땅이었죠. 예. 여기를 제외하고 이제 뭐냐면 그 통합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보볼 전쟁이 일어날 때 그 당시 프랑스군이 철수하니까 요 땅을 또 먹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또 포유생과 오스트리아가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포유생 지지해서 베네치아를 먹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 그 독일 통일하고 그 이탈리아 통일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보불 전쟁 때 빠진 그 순간 곧바로 이탈리아군이 와서 그걸 점령했거든요. 그래서 독일 통일이나 이탈리아 통일이나 동시에 일어났어. 네. 1871년이야. 완전한 통합은. 요 로마 공화국이 넘어갈 때, 로마 지역이 넘어갈 때 이렇게 되는데 요 지역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좀 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카브르는 공화파인 그 뭐냐면 그 가니발디가 로마로 진출함으로써 교황과 분쟁을 야기시킬 경우 카톨릭과 국제 여론이 이탈리아 통일에 불려야 될 것을 염려하여 서주 사유단군을 남하시켰다. 가니발디 또한 이탈리아 통일이나 대의 앞에서 공화주의를 포기하고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국민투표에서 북부와 통합을 가결했다. 자, 이에 로마 베네치아를 제한 전 이탈리아 통합이 됐고 샤르네 왕은 국왕을 추대한 이탈리아 왕국이 1861년에 3월에 탄생되었다. 자, 남은 거는 이제 아까 말한 로마 교황론과 베네치아죠. 자, 카부는 그의 유언에 사망했으나 샤르데는 그의 교묘한 외교 정책을 계승했다. 그래서 베네치아와 로마를 차례로 흡수했는데 1866년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프로이센이 지원한 보수 베네치아를 해소했고요. 1870년에는 프로이센과 대립 후 로마에 주둔했던 프랑스군이 철수하자 이를 점령해 수를 핀란체 로마로 옮겼다. 그래서 이로써 이탈리아 통일은 실질적으로 완성되었다. 그 1870년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게 1871년이야. 1871년. 예. 자, 그는 이제 교회 동의 없이 교황을 합동했다는 이른바 로마 문제가 남게 되는데 이 로마 문제는 이제 뒤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나테란 조약을 통해서 해결되죠. 무슨 때 맺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바티칸 시국이 나왔잖아요. 예. 시국이 나는 어, 독립국가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북쪽에 작은 땅이지만 미해복지가 있었어. 예. 트리에스트와 트레티노 지역은 아직도 오스트리아 수중에서 미해복 이탈리아 지역이었고 나중에 이제 이탈리아가 그 삼국 동맹인에 불구하고 협상국적에 이제 붙었던 것이 이 미해복 지역 때문에 그렇죠. 트리에스트와 트레티노인데 자,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요.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 요 지역 있죠. 음. 요 지역이 그 당시 뭐냐면 이탈리아가 회복하지 못한 지역이야. 예. 그래서 1차 대전 이후에 이제 승전국이 되면서 이탈리아가 회복됐고 이탈리아는 어디까지 또 요구했냐면 그 밑에까지 달마티아 연안까지 요구를 했죠. 원래 이 지역은 이제 이탈리아인들은 좀 거주한 지역은 거의 없었고 피우미 지역은 요 지역들은 대부분의 슬라브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유구 연방 쪽의 땅이었죠. 근데 왜 이걸 요구했냐면 예전에 요 지역이 베네치아의 어떤 식민 도시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갖고 이제 요구를 했던 거야. 근데 이건 좀 뒤에 얘기니까 그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또 볼게요. 통일왕국이었던 통일왕국은 입헌 군주제도. 아이고 이걸로 지으면 안 되죠. 예. 통일왕국은 입헌 군주제도 그 헌법은 프랑스의 제3공화국과 유사한 것이었다. 자, 국왕은 장식적인 존재였고 내각이 하원에 책임지고 하원 선출 자격은 처음 재산 자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으나 1881년 이후에는 이 자격이 19리라 직접선 납입으로 크게 완화되었다. 이렇게죠. 그래서 입헌 군주제를 채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통일 후에. 근데 이런 입헌 군주제조차도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공화국으로 바뀌죠. 그래서 지금 공화국이에요. 예. 그러면 이탈리아의 문제가 뭐냐? 지금도 있지만 북부와 남부의 문제점이야. 예. 그래갖고 대개 보면 이제 이 이탈리아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업 지역이죠. 상공업 지역이고 요 남부 지역은 농업 지역이에요. 그래갖고 대개 보면 이 공업 지역이 좀 잘 살고 이 남부 지역이 되게 못 살아. 그래서 여기 시칠리아 지역이 마피아 소굴이잖아요. 이 동네가 못 살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지금도 그런 구조가 남아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한때는 이제 뭐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북부 지역에서 독립된 공화국을 만들자. 이탈리아에서 벗어나서 북부 이탈리아 국가를 만들자. 뭐 이렇게 지금 독립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여기에서 번 세금들 다 남부에 퍼다 주니까 그에 대한 불만이 많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통일 후에 북부에서 급속하게 산업화가 진행되었고 국가 관련한 철도는 급속하게 남부 지역까지 뻗어갔으나 남부는 후진적인 농업지대로 남게 되었다. 두 개의 이탈리아가 할 정도로 경제와 산업사의 격차를 보인 공업적인 북부와 농업적인 빈곤한 남부의 차이는 사회의 어떤 사회적 긴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탈리아 경제는 전반적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됐고 이탈리아 상승세가 해외로 진출하게 되었으며 육해군의 강화는
이탈리아 강대국의 지위를 가져다 줬다. 근데 나는 이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예. 물론 이제 아시아나 그 아프리카 일반 국가보다는 이탈리아 군대가 강했겠죠. 예. 상대적으로. 근데 유럽의 전반적인 그 군대에 비하면 진짜 후진적인 군대였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보면 이탈리아 군대가 할 일이 없어. 맨날 전쟁 나면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해 버리고, 예. 양은 많은데 질적으로 상당히 영 아니었어. 예. 사기도 영 아니었고, 이탈리아 군인들은 이제 이탈리아는 군인보다는 낭만으로 좀 유명한 나라죠. 예. 패션으로. 예. 그런 데는 강할지 몰라도 군대는 볼려였어 진짜.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에티오피아 군한테 깨지잖아. 예. 하여튼 뭐 이건 뭐 제 생각에는 사랑사 개론의 어떤 주관적인 저자의 주관적인 생각인 것 같아. 그래서 그야 이탈리아 20 세기 들어서 제국주의적 식민지 경쟁에 끼어들게 되었다. 아,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뒤에 이제 제국주의 정치 갈 때 좀 얘기하고요. 자, 독일의 통일 보자. 이탈리아 통일은 별로 안 나오는데, 자, 독일의 통일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비스마크를 중심으로 한 독일 통일 내용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비스마크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 비스마르크가 이제 통일을 이끌었는데, 이 사람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기출 문제 많이 나오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나와. 예.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자, 첫 번째로는 독일의 통일 과정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통일하고 나서 이제 뭐냐면 독일 정치 내정 관련된 내용을 예전에 시험 문제 냈으니까 보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 비스마르크는 비스마르크 체제를 만들 만큼 외교에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외교와 관련된 내용을 봐야 돼요. 삼국 동맹 형성 같은 것들.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먼저 볼 게 독일의 통일 과정과 독일의 정치적 독일 정치의 어떤 내정 정치, 내정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 먼저 살펴보고 나서 뒤에 좀 있다가 비슷한 외교 정책을 삼국 동맹이나 삼국 협상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또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통일 과정을 보죠. 통일 과정을. 자, 통일 과정을 이제 한번 좀 보는데, 요걸 이제 과정을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게 이제 19세기 초에 이제 독일의 이제 상황이었죠. 예. 그래서 그 당시 빈회의 이후에 이제 성립된 독일 연방이었는데, 이 독일 연방 35개 연방 국가와 그 다음에 4개 자유시 연합체였어요. 그러니까 종전에는 수백 개 국가였던 걸 그 당시 나폴레옹이 한번 좀 감춰줬고, 그 다음에 빈회의에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정리를 해줬죠. 교통 정리를.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뭐냐면 포유세에 유리하게 이제 그 국가가 재편됐고요. 그리고 또 독일 통일에 간접적으로 기여를 해줬어. 간접적으로. 예. 그래서 또 오스트리아가 이제 뭐냐면 그 독일에서 남부 독일 영토를 많이 포기하고 북부 이탈리아 영토로 확장되면서 독일의 이해관계가 희박해진 반면에 포유세는 나일강 방면에 여러 영토를 또 얻었죠. 그래서 독일의 어떤 미래를 짊어지는 형세가 되었던 거죠. 그러면 독일의 이제 통일의 움직임을 볼게요. 자, 빈체제가 형성되니까 브레이즈 샤프트 운동이 났죠. 그때 실패했고, 그다음에 좀 뒤에 이건 간세 동맹이 이제 형성되죠. 자본가가 유리하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수많은 이제 그 국가들이 있잖아요. 연방 국가들. 그 통과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최종 그 출발지에 그 세금을 이제 내고 나서는 그 이유는 프리패스야. 예. 그래서 간세를 안 내는 식으로 해서 통행세 같은 걸 폐지를 했죠. 간세나 통행세를. 그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를 했고, 이 자유주의 영향을 받았지만 실패했고요. 자, 오스트리아 동맹을 해서 덴마크 슐레슈비 홀슈타인을 점령하죠. 이때부터는 비스마르크 때요. 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덴마크 여기 지역이죠. 지역이 요 지역이야. 여기 홀슈타인하고 요 지역 중에 그 뭐냐면 슐레슈비 지역이 있어. 요 지역은 원래는 이제 덴마크 뭐냐면 땅이지만 어, 덴마크 왕의 이제 뭐 땅이에요. 근데 문제는 덴마크와 통합된 것은 아니고요. 덴마크 왕이 여기 홀슈타인이나 그 뭐냐면 그 슐레슈빈의 뭐 공작, 백작을 같이 겸하는 상에서 같이 통치를 했던 지역이에요. 예, 이 지역이. 그리고 나서 그 때문에 이제 홀슈타인과 그 당시 슐레슈빈 지역을
통치를 같이 했다. 덴마크 왕도 통치하면서 왕이 같이 겸해서 통치했던 지역인데 요 지역은 덴마크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예, 주로 이제 누가 사냐면 독일인들이 많이 샀어요. 물론 이제 슐레슈비 북쪽 지역 같은 경우에 덴마크인들이 좀 살긴 했지만 대부분 독일어권이야, 요 지역이. 그래갖고 결국에는 오스트리아를 동맹을 맺어서 요 지역을 나눠 가졌죠. 근데 요 지역을 이제 또 둘러싸고 뭐냐면 또 뒤에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간의 전쟁이 일어나. 이게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북부 독일 동맹이 결성이 되고요. 남부 지역은 또 프로이센과 비밀 협약을 맺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실주 만에 끝났어. 그래서 프로이센이 승리를 했죠. 그 오스트리아를 내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하고 싸워야 되는데 엠스 정보 사건. 서양사 개론은 에무스라고 돼 있더라고. 근데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엠스라고 표기됐기 때문에 엠스 정보 사건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걸 빌미로 해서 프랑스가 얘를 공격하니까 받아쳐가지고 프랑스를 이기게 되죠. 이 보불 전쟁에서 독일 제국이 완성이 됐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으로 고무되었던 독일의 민족주의와 자유주의는 메테르 체제에서 거의 지식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비내이는 두 가지에서 독일 통해 약간의 공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아까쯤에 좀 얘기했던 거예요. 자, 독일 전체를 35개 군주국가 4개 자유시를 정비하면서 독일 연방을 구성됐고 이때 독일 연방은 이제 비내이에 구성된 독일 연방이죠. 앞에서 이제 오스트리아가 추구했던 그 독일 연방 프랑크푸르트 회의에서 다른 하나는 이제 그 오스트리아가 네덜란드나 남부의 독일 영토를 포기하고 여기 이제 네덜란드는 이제 벨기에 지역의 영토죠. 그 북부 이탈리아 영토를 합작함으로써 독일 내의 이해관계가 시박해진 방면에 포유위생이 나일 강변과 폴란드의 새로운 영토를 얻어내므로써 독일의 미래를 짊어지는 형세가 되었다는 점이다. 즉 독일의 통일 가업은 오스트리아보다는 포유위생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통합을 하기 전에 경제적 통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유나 이런 데서 보면 정치적 통합하기 전에 경제적 통합부터 했잖아요. 그래서 1818년에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 당시 그 분산됐던 영토 내에서 내국 간세를 없앴어요. 예. 인접 국가가 이게 참여해서 간세 동맹이 결성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프로이센은 영토가 분할돼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자기 영토 안에서도 간세가 있었나요? 통과할 때마다 통행세죠 이때는. 그리고 또 영주 연방국가 넘어갈 때도 간세가 있었고. 근데 이 간세 동맹은 어 프로이센의 안에 있는 간세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연방 안에 있는 간세 정도까지 다 없앴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표기가 좀 약간 잘못됐는데 이게 연방 국가보다 영방 국가죠. 여기가 좀 표기가 정확한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거기에 영방 국가가 참여하게 됐고 그래서 간세 동맹의 의미가 나와 있죠. 간세 동맹은 독일의 경제적 발전 촉진을 하게 하면서 이러한 경제적 통합은 정치적 통일의 길을 닦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책에서는 이 간세 동맹이 1830년에 그 일어났던 친월혁명에 영향을 받았다. 뭐 이렇게 책이 적혀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어떤 영향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여튼 그렇게 적혀 있는 책도 있어요. 자, 그러면 작가는 서양사 심화 교재를 볼 때 보고 간세 내용의 주요 내용을 볼게요. 일단 그 영국 상품의 방어가 이제 주요 목적이었고 그래서 화폐 간세 산업 정책 다이나를 추구를 성공했고 지방 간세가 철폐됐고요. 화폐 어음 동양형 그다음 교통제도 등 국내적 경제 영역을 통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있다. 영향을 형성했죠. 그래서 독일의 국내 시장 형성과 자본주의 발달에 크게 뭐냐면 기여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 2월 혁명에 이제 영향을 받았고 그 당시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가 열었죠. 그렇지만 그 당시 이제 프로이센 비에른 사세는 프랑크푸르트 의회가 제공한 재간을 거절했고요. 통일에 대한 미련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절했던 이유가 자기가 이제 스스로 전제 정권을 누리고 뭐 통일해야지 어떻게 이제 혁명 애들이 바친 그런
간은 받지 않겠다. 그런 거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도 통일하는 생각은 있어요. 통일에 어떤 의지는 있었어요. 그래서 통일의 미련이 있어서 1849년에 몇몇 군주와 국가와 군주 동맹을 맺어요. 그렇지만 오스트리아 침략과 러시아 압력을 프로이센은 올무츠 조약으로 이 동맹을 해산하고 독일 연방의 보안을 동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방 국가는 아마 이 독일 연방에 이제 있기 때문에 독일 연방 국가라고 쓴 것 같아. 제 생각에는. 하여튼 뭐 그렇게 넘어가고, 자, 그리고 독일 통일 과정에서 비스마르크가 등장을 했죠. 비스마르크가 2월 혁명 이후부터 3월 혁명이죠. 2월 혁명 영향을 받은 3월 혁명 이후부터 등장했어요. 그래서 독일 통일의 가업은 비스마르크 등장을 기다려 했다. 자, 3월 혁명 10회 후 1850년대 정치적으로 자유주의로 억압된 반동적 시기였으며 경제적으로 산업혁명이 본격화된 진행된 발전이었다. 자, 이러한 경제적 발전은 당연히 부르주아제 사회적 신장을 가져왔고, 이에 따라 자유주의 신장도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었으나 1848년 이래 사회주의자 노동자의 가격과 움직임의 거부목은 독일 부르주아즈는 자유주의의 한계가 있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861년에 프리드리히 비에름 4세를 계승한 비에름 1세가 등장을 해요. 그 비에름 1세는 그 당시 융커 출신이었던 비스마르크를 총리로 대응하죠. 재상으로 등용을 하죠. 그 비에름 1세는 정치적인 능력은 없어요. 그 자체가. 예. 근데 제일 뛰어난 게 뭐냐면 자기가 모자르면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치적으로 모자란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어 자기가 못함에도 불구하고 꼭 고집을 부려갖고 그걸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데, 비스마르크는 정치적 자진 능력이 없어도 비에름 1세는 정치적 자진 능력이 없어도 그 정치를 모두 다 비스마르크에 넘긴 거야. 아까쯤에 제가 말 좀 잘못할 건데 비에름 1세가 비스마르크를 재상으로 고용해서 이 사람에게 넘긴 거예요. 비에름 1세 자체는 정치적 자진 없어도. 예. 그래서 이제 비에름 1세 때 이제 했던 정책들은 실제 비스마르크가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스마르크는 유명한 외교가이면서 형실 정치가이면서 유능한 또 뭐냐면 행정가 역할을 해요. 현실 정치가야. 예. 자, 그 다음에 정책을 보면요. 군사 증강을 위해서 군제 개혁안을 내놨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자유주의에 가득 찬 그 다수를 차지한 의회와 첨예하게 대립을 했어요. 그 당시 자유주의자들이 그 뭐냐면 의회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예. 자, 그래갖고 이때 이제 비스마르크가 그 유명한 이제 연설을 하죠. 그 의회 가서. 그래갖고 이제 그 비스마르크가 이제 어떤 연설을 했냐 하면요. 예. 아, 잠깐만, 말을 잘못했네. 제가 이제 비에르 밀세가 군제 개혁안을 내놨던 거예요. 비스마르크가 내놓은 게 아니라, 비스마르크는 좀 뒤에 얘기하고. 그래서 군제 개혁 내니까 자유주의 다수를 차지한 의회에서 첨예한 대립을 했는데, 한때 퇴위까지 생각했던 비스마르크 비에르 밀세는 이 난국을 타개한 인물로서 비스마르크를 이제 등용했죠. 비스마르크는 동부 독일의 토지 귀족 출신으로서 철저한 보수주의자로서 포유센 중심의 독일 통일을 확신했고, 러시아 및 프랑스 주재 대사를 지낸 외교통이기도 했고요.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해지하는 마키아벨리스의 현실 정치가였어요. 그리고 또 민족주의자는 아니었지만 민족주의를 이용을 했죠, 정치적으로. 네. 자, 비스마르크는 독일 통일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을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로 생각한 거야. 이거는 그 앞에 이탈리아와 마찬가지야. 이를 제거하는 길은 군사적 행동밖에 없었고, 따라서 이제 앞에 비에름 2세가 제시했던 군제 개혁안이 자유주의 가득 찬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걸 밀어붙였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반대하는 자유주의자들에게 오늘날 대문제는 그 연설이나 다수결이 아니라 말을 떠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오직 철과 피로써 해야 된다. 철과 피는 뭘 상징하냐? 군대를 말하는 거죠. 군대를 위한 통일을 얘기해요. 군사적 통일을 얘기해요. 군대를 키워서 군사적 통일을 해야 된다. 피와 혈을 군대를 만들고 그리고 군대를 통해서 피를 흘리면서 통일을 해야 된다. 무력 통일을 내세운 거예요. 너네처럼 뭐 이상적으로 만나갖고 얘기한다는 건 이상적인 거야. 이상적인 거.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연설을 그 뭐냐면 의회에서 했는데 그게 이제 미넨 교과서에 있어요. 미넨 교과서 한번 읽어볼게요. 미넨 148페이지 펴보죠. 148페이지. 자, 프로이센은 지금까지 여러 번의 좋은 기회를 놓쳐왔는데 이를 거울 삼아 앞으로도 좋은 기회를 대비하여 힘을 모아야 한다. 프로이센 국경은 정상적인 국가와 어울리는 게 아니다. 프로이센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통합을 했다고 해서 완전하게 이 뭐냐면 분산된 영토를 통합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 월경지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프로이센 본국이면 여기도 월경지고 몇 개 월경지가 있었거든요. 자, 이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프로이센 국경은 정상적 국가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다. 언론이나 다수결로 현재 커다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언론과 다수결로 통해서 이제 하려고 했던 애들은 통일 문제 해결했던 사람은 누구다? 이상주의자인 자유주의자들이죠. 음. 자, 그래서 언론이나 다수결 해결했던 것이 1849년 1848년이나 1849년 오류였다. 요 1848년과 1849년 오류는 뭐야? 2월 혁명기하고 3월 혁명기 때죠. 예. 이거는 프랑크푸르트의 어떤 의회 개최예요. 예. 3월 혁명에 관해서 그다음에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가 개최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는 누가 개최했어? 자유주의자들이 개최했죠. 현재 문제는 무기, 철강 그리고 이제 이 군대를 양성한 무기를 통해서 군대를 양성한 후에 피 피를 흘려갖고 무력 통일을 해갖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정책을 뭐라고 천월 정책이라고 하죠. 무기를 양성해서 무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강력한 무기를 바탕으로 군대를 양성하고 이걸 바탕으로 무력 통일하자. 약간의 피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저도 그게 말 동의해. 지금 북한하고 이제 남하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평화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물론 이게 제일 이상적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언젠간 통일이 되면 그 뭐냐 무역을 통해서 통일이 될 거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 그게. 자, 하여튼 니은 정책에 대한 생각을 말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내용을 볼게요. 자, 무기와 피해에서 해결된 것은 산업화된 군비 증강과 무력을 바탕으로 자유시세를 누르고 독일 통일을 달성하자 비스마크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무기와 군사를 바탕으로 통일 전쟁을 벌여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이 이루어지만 전쟁에 의해서 독일 국민의 고통이 컸을 걸 보인다. 예, 많이 컸어요. 전쟁 후유증이 컸죠. 예.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비스마르크가 이제 독일 통일하고 나서 그 뭐냐면 형상 유지 정책을 하고 더 이상 이제 독일 바깥에 전쟁을 잘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전후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요. 예, 여러 가지 뭐 전쟁을 동원하는 물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인명 피해도 컸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독일 통일 국내 통일이 제일 중요한 거죠. 통일을 했으면 국내의 어떤 기반을 어, 다지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통일 이후에는 비스마르크가 서열 정책을 안 해요. 예. 이제 형상 유지 정책으로 바뀌게 되죠. 예. 그런데 이제 비스마르크 다음 세대, 그러니까 통일을 이뤘던 그 다음 세대는 좀 입장이 달라졌어요. 나중에 좀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 이제 독이 되게 강해졌거든. 통일된 독일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젊은이들 20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2030 세대는 자기 아버지나 아버지 세대 때 부모님 세대 막 무력 사용이나 뭐 제국주의 정책에 반대했거든. 왜냐면 얘네들은 전쟁의 아픔을 알고 있거든.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걸. 근데 얘네들은 그런 걸 몰라. 기억이 없어. 예. 그래서 전해드는 것뿐이야. 그 얘네들은 눈앞에 있는 위대한 그 독일의 모습만 연상시킨 거야. 영국과 프랑스 막 땅을 넓혀가는데 왜 우리는 가만히 있냐? 우리도 좀 국력을 키워갖고 다른 나라 침략해갖고 땅을 좀 확대시키자.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겠죠. 자, 이런 2030대 젊은 세대의 입장을 강조한 사람이 누구냐면 비에름 2세예요. 비에름 2세. 비에름 2세도 전후 세대죠. 그러니까 이제 비에름 2세는 비스마르크와 달리 팽창 정책을 막 하면서 결국에는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들, 러시아 나라들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도 이렇게 외교 정책을 둘러싸고 자유주의자와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나름대로 성과가 있으니까
그 자유주의자들도 그걸 인정하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한번 또 그 개론 관련된 내용을 읽어 볼게요. 자, 강력한 군대를 갖게 된 비스마르크는 먼저 오스트리아를 굴복시킨 걸로 생각하고 그 구실로 이제 슬라슈비와 홀스타인 문제를 삼았다. 예, 이 땅을. 자, 이 땅은 원래 두 공국은 홀스타인이 독일계 주민이 많고 형식적으로 덴마크에 소속돼 있으나 자치권 허용되고 있었다. 자, 이 홀슈타인 가운데는 이제 북부 지역이 되게 많았어요. 남부 지역에 북부 지역은 덴마크인들이 많았고. 그래서 근데 덴마크와 도전 두 공국을 합병을 선언하자 그 비스마르크 오스트리아를 끌어들여 군사행동으로 두 공국을 각각 나눠 가졌다. 자, 그 이해 동시에 이제 비스마르크는 러시아와 프랑스에 접근해서 오스트리아를 가담하지 않도록 이제 외교적 조치를 한 다음에 또 이탈리아 또 공수 동맹을 맺었죠. 이때 이탈리아는 그 사르데나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사르데나가 이제 뭘 얻었다가 베네치아를 나중에 얻죠. 모든 준비 끝난 비스마르크는 홀스타인에 대한 오스트리아 관리에 대한 항의를 거듭한 끝에 1866년 6월 프로이센을 진주시키고 이에 이제 계기로 해서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이 전쟁은 나폴레옹 3세 예상과 달리 나폴레옹 3세가 그 당시 프랑스와 프로이센과 동맹을 그러니까 그 중립 정책을 내줬던 게 뭐냐면 그다음 사전에 이제 프로이센 접근해서 나폴레옹 3세 우리가 그 오스트리아를 칠 테니까 너는 좀 가만히 있어라. 그럼 우리가 좀 뭔가 주겠다. 그러니까 나폴레옹 3세도 어차피 얘네들 전쟁을 하면 어부지를 얻을 거라 생각해서 가만히 그래 그래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7주 만에 끝나버린 거야. 예. 예상외로. 그래서 이제 그날 속정속결로 끝냈죠. 그래서 프로이센은 보헤미아 케니시크레츠에서 대승함으로써 단기간에 끝나게 된 거죠. 그래서 8월에 체결된 프라하 조약에서는 비스마르크는 오스트리아에 간대하게 됐다. 왜냐면 예, 만약에 오스트리아에게 너무 프라하 조약 때 너무 강력하게 이제 밀어붙이면 당연히 오스트리아가 또 반발해 갖고 전쟁을 다시 재개할 수 있고 나중에 원망을 살 수 있잖아. 근데 비스마르크는 이미 이제 통일 대상에서 오스트리아를 제외시켰기 때문에 좀 간대하게 돼서 오스트리아가 나중에 자기한테 적대감을 갖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순례시비와 호스트에 대한 권리의 양도와 약간의 배상 지불을 요구할 뿐이다. 예. 그 대신에 비스마르크는 독일 연방 비내리 때 이제 뭐냐면 결성된 독일 연방을 맞아 자 해산시키고 포이센 중심으로 북부 독일 연방을 결성을 한편 남부 독일 나라와 비밀 동맹을 맺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이 남부 독일하고 북부 독일은 좀 약간 기질이 달라요. 예. 여기는 신교도 쪽이고 그다음에 남부 독일은 좀 약간 카톨릭 쪽 색깔이 강하죠. 문화도 다르고 여기는 좀 약간 포일센과 좀 친하고요. 여기는 좀 약간 반포일센이거나 포일센의 중립적인 입장이 나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나중에 이제 보불 전쟁 때 프랑스가 포일센 전쟁을 할 때 그다음에 나폴레옹 3세는 남부 독일 애들이 나한테 붙을 거라 생각을 한 거야. 예. 왜냐면 남부 독일이 그 비스마르크를 싫어하니까. 근데 웬걸 남부 독일은 그 당시 비스마르크가 내렸던 민족주의에 영향을 받았고 비록 싫어하지만 문화적인 종교적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같은 독일 민족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밀 동맹을 맺었던 거고 결국엔 붙지 않았죠 프랑스 쪽에. 음. 자, 그래서 이제 북부 독일 연방이 구성되고 나서 북부 독일 연방 제국 헌법을 만들어요. 북부 독일 연방 제국 헌법을 만드는데 이 헌법 내용은 그 상을 잇는 그 세계단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게 뭐 찾아서 보세요.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닌데 자, 그 비스마르크의 처열 정책은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그는 4년간 무시해온 의회에 나가서 그동안 이제 취해온 정책에 대한 사명과 추후 승인을 요청했고 지금 어, 봤잖아. 프랑스 포리스 오스트리아 정책 보고 나서 비스마르크 반대했던 자유주의자들도 그의 성공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남는 대상은 누구야? 오스트리아 제거했으니까 프랑스가 남아있겠죠. 그 프랑스를 이제 제거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남은 장애물은 프랑스다.
그때 이제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엠스 정보 사건인데 이게 왜 일어났냐면 1868년에 에스파냐 혁명이 일어났어. 자유주의 혁명이 일어나니까 여왕이 추방된 황민 정부는 포유세 왕가에게 새로운 왕을 추대해 달라고 했다. 왕가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에스파냐에 "왕을 계승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자, 좀 약간 이상하죠? 자기 나라 사람들을 갖다 붙여야지 왜 남의 나라 그 왕을 좀 요청했는지. 근데 예전에 말했지만 그 왕이 될 사람은 킹이 될 사람은 혈통이 중요해요. 이게 혈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페인은 오랫동안 브르보 왕가 왕을 그 모셔왔잖아. 그전에 합스부르크 왕을 모셔왔고 그냥 혈통을 가진 왕이었어, 왕가 혈통을. 그러니까 인제 좀 상징적인 인물로서 인제 왕이 필요하니까 포유성 왕가에 요청을 했던 거죠. 근데 프랑스의 강력한 반대로 어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좌절됐죠. 그 당시 인제 있고 그 당시 인제 포유성 왕가에서 인제 뭐냐면 추대됐던 그런 그 사람도 사형을 의사를 표명했고 그러니까 이제 독일 주재 프랑스 대사는 이에 만족하죠. 이거 확실히 이제 뭐냐면 받아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에스파냐가 프랑스 독일 왕가 그러니까 프로이센 왕가의 왕을 모시키면 그 양쪽으로 또 공격을 받잖아요, 프랑스 입장에서는. 그래서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서 에모스 옹종차 엠스죠. 예, 엠스의 후양주인 비에름 1 세를 방문하여 공식적인 다짐을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비에름은 분명히 자기가 추천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추천받으려고 이제 그 유력한 후보자도 사양을 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 "너 건방지다. 그래서 나 이거 못 하겠다." 예전에 말했으면 했지 무슨 문서 남겨라. 근데 거절했고 그런 사실들이 인제 뭐냐 비스마르크의 전보를 알려지게 되는 거야. 예. 그래서 그 에모스 정보를 받은 비스마르크는 그래서 인제 요 비에름 1 세의 정보를 받은 그 비스마르크는 독일 국민에게 인제는 프랑스 대사가 프로이센 왕에게 무례를 한 것을 범했고 프랑스 국민에는 프랑스 대사가 모욕을 당한 전문작 내용을 가해질을 해 갖고 판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에 대한 기대가 반응이 즉각이라는데 이걸 왜 발표했어? 프랑스의 침략을 유도하기 위한 거죠. 이미 자기는 만방에 이제 뭐냐면 다 군비를 갖춰 놓고 한번 이제 지켜보겠다는 거지. 예. 그 "너네들 쳐들어오면 이제 치고 나오겠다." 왜냐하면 전쟁에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너네들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으니까 내가 공격한 거다."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이걸 이용을 했던 거죠. 자, 그가 기대했던 반응은 즉각 나타났다. 프랑스는 1870년 7월 19일 날 프로이센에 선전포고를 하고 정 독일 국민은 프로이센을 지지하고 나섰다. 왜? 우리가 당했잖아. 자, 그 비스마르크는 엠스 정부를 공포하기 전에 이미 군부에게 프랑스의 전쟁에서 조속한 승리를 확인한 바 있었다. 과연 잘 조직되고 훈련되었을 뿐 아니라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경험한 프로이센군은 파죽지세로 프랑스 영내에 진격하였고 자, 매치에서 포위된 프랑스군은 구원에는 나폴레옹 3세가 직접 나섰으나 오히려 포위당해서 포위센과 프로이센군에게 항복하였고요. 개전한 지 두 달을 못된 짧은 기간이었다. 자, 이로써 제2 제전이 붕괴되고 그다음 파리 임시정부가 항전을 계속해서 역부족으로 결국 파리 1월 하순에 파리도 성문을 열고 항복했다. 자, 1871년 1월 18일 날 프로이센 비에름 1 세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의 정 군주들이 바친 재간을 받고 독일 제국을 항저치기 했다. 그래서 독일의 통일을 달성했고 독일 제국이 탄생했다. 이게 1871년이고요. 요 무적에 인제 뭐냐면 이탈리아도 같이 통일돼. 음 1872 년이죠. 같은 연도에 통일이 돼요. 예. 자, 독일 제국의 항저치기에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 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기출 예문에 있거든요. 찾아서 보시고요, 부분은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통일 후에 동일 제국의 발전 과정을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그 비스마르크의 내전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요것도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것이죠. 예. 요거는 좀 쉬었다가 할까요? 예, 쉬기 전에 제가 인증번호 하나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 두 번째 인증번호는 89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89번입니다.